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63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63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청구 및 계약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목 한번 보세요. 국내 우편물의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 청구 및 우편물의 반환 청구의 반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 우리가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도착하기 전에 제가 죄송한데 주소 잘못 썼거든요, 이름 잘못 썼거든요, 그런 거 변경 청구하는 거, 그거 지금 허용되는지, 그 다음에 우편물을 도착하기 전에 반환 청구 가능한지, 그것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변경 청구. 당연하죠. 우편물이 언제 배달되기 전에 발송인이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청구를 갖다가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우편물의 반환 청구. 발송인이 우편물을 보낸 후 근데 그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우편관서에 요청하는 경우, 그 개념은 당연히 그렇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 자, 청구의 수리 여부 검토 그것과 관련해서 보시면, 자, 여러분들 아무래도 자, 발송인이 정당한 사람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다짜고짜 와가지고 그거 다시 반환해 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청구인이 발송인인지, 그러니까 뭐 신분증이라든지 아니면 그 등기 같은 경우는 영수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다. 뭐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수취인의 주소, 성명의 어떤 변경 청구인 경우, 그 다음에 내용 증명 우편물이 아닌지 확인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용 증명 우편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내용하고 봉투에 있는 그 이름하고 이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소 바꾼다는 그런 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내용 증명 수취인의 주소, 성명을 변경하는 경우, 자, 우편물을 반환한 뒤 새로운 내용물을, 자, 밑줄 칩시오, 다시 작성하여 발송한다는 거. 근데 봉투의 이름만 바꾸면 안에 거랑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해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작성해서 발송한다. 그래서 봉투와 안에 원본 등본의 내용을 모두 같게 고친 후 발송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단순히 자, 주소 바꿀래요, 이름 바꿀래요 하더라도 그 내용물이, 자, 내용 증명 우편이라 그러면 그때는 단순히 그냥 변경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작성해서 여러분들 보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편물이 이미 배달됐는데 뭐 변경하고 할 그게 뭐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 준비가 뭐 완료된 건 아닌지, 그다음에 우편물이 발송되었거나 발송 준비가 완료된 경우에 또 그것을 다시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요. 뭐 청구가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업무 지장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이 사람들의 청구를 받아주겠다. 자, 이런 거는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오늘 받았던 그 프린트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청구서의 접수. 그래서 청구서를 갖다가, 자, 수리를 결정할 때는 청구서를 교부하고 접수하고 그냥 안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수료를 받는다. 근데 그 취급 수수료는 그 단계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 내용들 좀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아예 발송을 하기 전이다 그러면 뭡니까? 그냥 무료로 그냥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송 준비 완료 전이면, 즉 우편물 송달증 작성 이전이라면 수수료 없이 그냥 반환해 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하기 이전이냐, 우편 집중국을 발송한 다음이냐라는 따라서 취급 수수료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 규격 요금을 받겠다. 여러분들 그냥 통상 우편 규격 요금 25g 같은 경우는, 자, 2g 초과해서 25g까지는 통상 300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00원, 이렇게 수수료 300원 받겠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반환 청구한 우편물의 통수, 숫자 그 개수를 기준으로 한 통당 자 300원 이렇게 받겠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입니다. 근데 우편 집중국을 발송하고 난 다음이다. 그러면은 자, 이때는 팩스 우편의 기본 요금. 자, 우리 우편 취급국에는 다루진 않겠지만 우리 우편 우체국에 가면 팩스 있다 그랬잖아요. 팩스를 할 때 우리 그 기본 요금, 자, 첫 장 한 장 얼마일까요? 한 장 보내는데 여러분들 500원입니다. 500원. 그 다음부터 한 장 추가할 때마다 200원씩 받거든요. 그때 이때는 기본 요금이니까 500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발송 준비 완료 전이면 무료고요. 그 다음에 뭐 금액보다도 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우편 집중국 발송 이전이라면 통상 우편의 규격 요금 300원 받겠고요. 25g짜리면. 그 다음에 집중국 발송하고 난 다음에 팩스의 기본 요금 받는다. 그러니까 수수료가 그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편물을 반환했어요. 그러면 등기 우편물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자, 이때는 잘 보세요. 반환 청구 수수료 외에 또 역시 등기 반송 수수료까지 별도로 받는다.
자, 반환 청구 수수료 외에 등기 반송 수수료까지 별도로 받는다. 다만 근데 이때 이 사람이 뭐 하는 경우 처음 배달할 곳에 우체국에 직접 방문했다. 직접 방문해서 그 반환 청구를 하고 그것을 직접 수령을 한다면 뭐는 받지 않겠다. 등기 반송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라는 거. 자, 등기 반송 수수료는 받지 않겠다. 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등기 우편물 반환 청구할 때는 반환 청구 수수료, 등기 반송 수수료를 받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우체국에 가서 그 직접 수령을 한다면 등기 반송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그러면 딱 문제 내기 딱 좋은 그런 지문이잖아요. 그래서 반환 청구 수수료하고 등기 반송 수수료 잘 구분하셔가지고 꼭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등기 우편물 반환 청구할 때 따로따로 내지 말고 반환 청구 수수료랑 등기 반송 수수료 같은 경우는 청구 접수 시점에 한꺼번에 수납해라. 뭐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요거 1번 정도 꼭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내 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국 변경 청구 및 배달 청구라고 하네요. 배달 청구. 자, 가볍게. 여기다 고시니까 청구 이렇게 됐네요. 자, 보관 우편물 볼게요. 보관 우편물의 개념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우리의 우편물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을 하지 않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될 게, 자, 우체국 보관 표시가 있는 우편물과 그 다음에 교통 불편 등의, 자, 이거 밑주십시오. 교통 불편 등의 이유. 그러니까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통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그때 바로 배달이 좀 곤란한 그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배달 우체국의 창구에서 보관하고 난 다음에 이제 수취인에게 직접 내어주는 그런 우편물을 우리가 보관 우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체국에 있다고 보관 우편물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 보관 우편물이 되고, 근데 밑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다라도 보관 우편물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 자, 배달 갔더니만 수취인이 어떻게 된 경우? 부재한 경우. 그러니까 수취인이 부재 등의 이유로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이나, 그 다음에 우편함을 설치해야 되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돈 아깝다고, 자, 우편함을 설치하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어떻습니까?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 교부하는 경우, 요거는 수취인 쪽에서의 어떤 과실이 있는 경우죠. 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우체국에서 지금은 보관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보관 우편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보관 우체국이 변경됐다. 그러면 보관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한번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자, 우리 보관 우체국 관련해서 보관 기간 요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3번이가 나왔어요. 벌써 3번이가 나왔으니까 뒤쪽에 이제 확인을 할 텐데 일단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일단 보관 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 여러분들 자,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정당한 수취인인지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근데 보관하는 쪽이 나하고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 가까운 쪽으로 보관을 해주세요. 이렇게 변경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이거 수시로 하면 안 되고 딱 한 번만. 그래서 1회만 보관 변경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1회만 가능. 그 정도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당 우편물을 수취인이 수령하지 않았는지, 즉 수령 전 우편물만 당연하죠. 아직 수취하기 전인 그런 우편물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특히 청구인이 수취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당한 위임권을 부여받았는지 그걸 갖다가 확인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일반적인 경우 보시면 위임장, 다음에 위임인의 인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진정 위임을 받았나라는 거,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사람 정당한 수취인이 정당하게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내세웠다. 그럼 그 사람한테 적발하면 어떤 대리권이 있는가 그런 거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는 본인 발급분이나 대리 발급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인감증명서는 너무 좀 번거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런 걸로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임하는 사람이 법인의 대표다라면 대표자의 위임장, 법인 인감증명서, 뭐 대리인 신분증 뭐 그런 것들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회사다. 법인이라면 회사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대표가 받아야 되는 경우 대표 이건 회장이 직접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럼 밑에 사람들한테 시켜야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위임이 적법하게 받았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정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인데, 근데 정당한 청구권자가 특별한 상황인 경우, 대표님 여러분 수감자들 있잖아요. 수감자 자신한테 편지 왔다고 직접 갈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누가 간다?
그렇죠. 교도소장이 가야 돼요. 근데 교도소장도 안 가죠. 그러니까 밑에 교도관, 그 담당 직원이 갈 겁니다. 그래서 위임장, 그러니까 교도소장이 위임한 사실, 그 다음에 대리인의 신분증, 그런 것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상식적에서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받으러 오신 분 신분증 한번 주세요.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관계가 되는지 보면 어떤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신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군복무자 같은 경우도 우리들이 갑자기 전방에 있다가 편집받으러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속 부대장의 어떤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된다.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우편 43 사용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편 43. 자, 우편 43. 요즘은 여러분 우편 43이라는 거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워낙 우편물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다가 우리 만약에 건물에다가 만약에 우체통을 하나 넣었다 만들었다 했을 때 여기가 방송국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청취 사연 같은 거 보내라 그러면 거기 뭡니까? 우체통이 막 넘쳐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체국 내에다가 설치한 어떤 43을 갖다가 만드는 사용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핵심만 보시면 돼요. 우편 43이란 신청인이 누구? 우체국장과 계약을 하여 자, 어디에다?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40대, 50대, 30대도 마찬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같이 인터넷이 그렇게 할 때 학창 시절에 막 사연들, 특히 여자분들 사연 같은 거 많이 보내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연 보내면 라디오에 방송 사연 소개되고 할 때 그때 불러줬던 주소가 보면 서울특별시 영등포 여의도동 우체국 사산 몇 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체국에 설치된 우편물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다. 좋은 점은 뭐다? 그게 쌓여 있으면 뭡니까? 직접 다량으로 수시로 찾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영등포 우체국에다가 우편 43 계약을 43 계약을 갖다가 했다 그러면 내가 이사를 가더라도 상관이 없죠. 늘 거기에서 우리가 수령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취인의 주거지나 주소 변경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번에 기출됐던 거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취인의 주거지, 주소 변경 관계없다라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43 계약 사용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이때 내용부터 한번 볼게요. 먼저 신청서를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 43의 사용 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당일 주소, 성명 이런 것들 기록한 계약 신청서, 그다음에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과 대리 수령인의 서명표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3 시설에 있는 갖춰진 우체국에다가 제출을 하면요. 그러면 그거 쭉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그러니까 확인하고 등록하겠죠. 등록하고 그다음에 이제 B번 중요합니다.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의 우편물 수령인은, 그러니까 우편물 수령인을 갖다가 여러분 한 명으로 두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사람이 출장 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몇 명까지? 5명까지 수령한다라는 거. 그래서 신규 개설하거나 대리 수령할 때 대리 수령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미리 신고 이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미리 신고한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그래서 5명까지 등록 가능하다. 수령인이에요. 수령인은 이걸 구분하셔야 되는 게 우편 43 계약은 여러분들 한 명하고만 계약을 해야 돼요. 한 명. 그러니까 회사면 회사 아니면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하지. 홍길동이랑 홍길동이 43 계약 여기를 갖다 둘이서 쓰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만 계약을 하고 대신 그걸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최대 5명까지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인과 신청인의 일치 여부는 주민등록증으로 하되 그다음에 대리인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또 위임장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런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번 43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근데 갑자기 보니까 영등포 우체국에 갑자기 우편 43 계약을 너무 많은 곳에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뭡니까? 추첨 제비 뽑기 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정해졌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암기를 하실게 국지 100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지 100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지 100배. 자, 국지 100배. 그래서 보시면 우체국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같은 맥락을 보시면 됩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1일 배달 예정 물량이 100통 이상인 다량 이용자 그 다음에 우편물 배달 주소지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사람 가까운 동네 사람 이 순서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할 구역 신청자 순서대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접수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어드밴티지 준다? 먼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한테 먼저 1순위를 주고요. 그 다음에 하루 100통 이상 많이 이용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소지가 배달 주소지가 우리 그쪽 43 설치 우체국 관할 구역인 신청자 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지 100배.
그리고 4번도 중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3 같은 경우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용하려면 한 명이 이제 한 명이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수령인만 5명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3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신청일의 주소, 사무소, 사업소, 소재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 같은 것도 놓치면 안 돼요. 자, 이런 것들은 바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확인하죠. 순서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신청서, 자, 사용계약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신청서를 딱 그 계약 부서에다 제출하고요. 그러면 신청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주소, 성명 그런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쇠 같은 거 이거 주겠죠. 그래서 열쇠 제작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이럴 겁니다. 그럼 돈 딱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4.3 같은 거 열쇠 같은 거 이제 맞춰야 되니까 지원부서에다가 계약 통보해주고 열쇠 같은 거 이런 거 제작 요청해주고 그럼 지원부서에서는 열쇠 같은 거 제작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을 이제 그 관련되는 부서에다가 통보를 해줄 겁니다. 자, 요쪽 주소로 오는 거는 이제부터 우편 4.3 이쪽으로 배달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계약을 통보해주고 죄송합니다.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열쇠 교부까지 그렇게 같이 한다는 거 제가 좀 어리버리했는데 자 3번 같은 거 여러분 계약 통보는 같이 지원부서랑 그 관련되는 집배부서랑 같이 계약 통보해준다. 순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신청서 접수 그 다음에 제출 그 다음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열쇠 제작 의뢰 그럼 지원부서라든지 그 배달국에다가 이제 여기 계약을 했으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제작 열쇠 만들어주세요. 그럼 열쇠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순서는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 물류 하기 전에 우리 원래 시험 나왔던 거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엔 대놓고 우편 4.3 사용 계약이라고 이렇게 카테고리에서 그냥 문제가 바로 나왔네요. 1번 보세요. 우편 4.3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없고죠. 다음 법인, 공공기관 등 단체 우편물 수령인은 10명이 아니라 5명 그렇게 돼 있죠. 다음 우편물을 다량으로 받는 고객은 우편물을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으며 수취인의 주거지나 주소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3번 또 정해진 날짜에 찾아갈 수 있는 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습니다. 3번 우편 4.3에 사용계약을 하려는 사람은 계약 신청서, 등기 우편물 수령을 위해서 본인의 서명표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된다. 자 보세요. 3번 우편 4.3 사용계약하는 사람 신청서, 등기 우편물 수령해서 본인의 서명표를 갖다가 보내야 할까요? 자,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대리인까지도 여러분 같이 가야 돼요. 본인과 대리인 서명표를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4번 아까 제가 말씀대로 국지 100개만 기억해가지고 맞출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100통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배달 그래서 국지 100배 간호군 신청자 순으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객관식은 하나만 정확하게 하셔도 됩니다. 국지 100배 이렇게 해가지고 4번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 물류 관련해가지고 자 물류는 여러분들 우편물 그 처리 과정 그 그림 있잖아요. 이제 뭐 나올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건데 자 여러분들 그림만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접수하는 경우 우체통에 투항함으로써 접수하는 경우 그래서 접수 우체통에 투항 그래서 어쨌든 소인은 다 필요하고요. 소인이 다 필요하고 쭉 해서 운송, 교환, 운송, 구분, 배달, 수취인 순서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요거 큰 처리 과정 틀에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기출 확인도 똑같은 그림 내놓고 빈칸 넣는 이런 문제가 나왔던 적이 2012년도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 69페이지 볼게요. 자 우편물의 발송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부터는 좀 암기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발송 기준 볼게요. 발송, 도착 구분 작업이 끝난 우편물은 운송 방법 지정서에 지정된 운송편으로 발송을 한다. 물론 항공편으로 운송하는 게 있을 거고 선박편으로 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급 우편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등기.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우편물. 이건 상식선에서 알 수 있겠죠. 특급이라는 것은 등기를 당연히 전제로 합니다. 특급 우편물, 일반 등기, 그 다음에 일반 우편물 순서로 발송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 발송 시 운송 확인서를 운전자와 서로 교환해서 발송한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반 우편물. 그래서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자,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에 대해서 자, 운송 송달증 요걸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 자, 요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확인하시고요. 2번은 보시면 우편물을 형태별로 분류해서 해당 우편 상자에 담는다. 다만 우편 물량이 적을 때는 형태별로 묶어 담고 그다음 운송 용기 국명표는 혼재 표시된 국명표를 사용한다. 이 뒷부분에 이제 국명표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발송과 관련해서 딱딱 분리한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부가 취급 우편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우편물과 달리 부가 취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일단 운송 용기에 담을 때 이때는 이제 신경을 써야 돼요.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참관을 해가지고 우편 물류 시스템으로 부가 취급 우편물 송달증을 생성하고 그런 송달증과 현품 그 물건의 수량을 대조 확인한 후에 발송을 해라. 다만 관리 작업이 끝난 우편물을 발송할 때는 부가 취급 우편물 송달증은 자, 전산으로 송부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가 취급 우편물은 전산 송부한다는 정도 확인을 그렇게 좀 하십시오. 전산 송부한다. 그럼 두 번째 보시면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에 운송 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묶은 권을 사용하여 반드시 봉함한 후에 발송한다. 자, 필요시가 아니라 반드시라는 말 꼭 좀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서 덮개가 있는 겁니다. 덮개가 있는 거는 묶은 권을 사용해서 덮개가 열리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묶음권을 사용해서 봉함한 후에 발송한다라는 거, 그 2번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당일 특급이네요. 요거는 뭐해라?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고 다른 것과 구별. 그래서 빨리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과 당연히 구별해서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발송한다. 그래서 아까 부가 취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전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전산 송부를 해야 되고요. 덮개가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 묶음권으로 묶어야 되고 당일 특급 우편물은 분리해라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반차한테 이제 운반에다 그런 우편물을 갖다가 운반차에다 싣습니다. 실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돼요? 급한 게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위에다 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분류 및 구분한 우편물은 섞이지 않게 운송 용기에다 적지 않은데 보세요. 2번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 순서 보세요. 뭐뭐뭐 순서로 잡는다.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담는 게 이렇게 보세요. 밑에부터 이렇게 깔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만약에 그러면 여기 뭡니까? 제일 늦게 도착하는 거, 또 무거운 거. 그 뭡니까? 일반 소포. 물건부터 일반 소포. 그 다음에 일반 소포보다는 좀 더 빨리 꺼내야 되는 등기 소포. 그렇죠. 등기 소포. 그 다음에 그냥 일반 통상 우편물. 그 다음에 등기 통상이고요. 등기 통상 우편물. 제일 위에는 뭐다? 우리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교환하는 물건들이 있죠. 그게 바로 중개 우편물입니다. 이거는 가장 먼저 꺼내야 되니까 중개 우편물을 가장 나중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넣을수록 먼저 꺼내야 되는 거니까 순서 여러분들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처음에 일반 소포, 등기 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 우편물 순서대로 담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여러분들 가방 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또 튼튼하고 무거운 걸 아래다 싣고 그 다음에 가볍고 약한 것은 위에다가 적재한다. 그래서 우편물이 파손되지 않게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교환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 교환이라는 것은 자 이거 자 배달을 갖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뭡니까? 중간에 이렇게 서로 교류해가지고 만나서 우편물 아까 중개 우편물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행선지별로 구분한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운송하기 위해서 운송 거점에서 운송 용기 등을 교환하거나 중개하는 작업을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의외로 이 파트에서 여러분들 또 의외라는 표현은 좀 그렇죠.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게 기출 문제가 이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우편물 발송과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출됐던 거. 우편물의 발송 순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일반 우편물을 담은 운송 용기는 운송 송달증을 등록한 뒤에 발송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아까 우편물 발송 순서 아까 있었죠? 어떤 거죠? 예, 특급 일반 등기, 일반 우편물 요 순서 들어가면 되고요. 2번 당일 특급 우편물은 국내 특급 우편 자료를 사용하고 맞네요. 다른 우편물과 구별해서 해당 배달국이나 집중국으로 별도로 묶어서 섞이면 안 된다 그랬죠. 별도로 있는 지문 그대로 나왔습니다. 3번 같은 경우 부가 취급 우편물을 덮개가 있는 우편 상자에 담아 덮개 운송 용기 국명표를 부착하고 필요시 지금은 이제 알겠는데 저 시험장에서 이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3번하고 2번은 좀 많이 헷갈렸는데 필요시가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그 묶은 거를 사용. 그렇죠. 쪼잔하죠. 근데 뭐 그만큼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시라면
안 묶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묶은 끈을 사용한다. 그다음 4번 운반차에 우편물 적재 시 여러 형태의 우편물을 함께 넣을 때는 작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라? 그렇죠. 일반 우표를 먼저 밑에다 넣어야 돼요. 일반 우표 일반 수포, 등기소포, 일반 통상, 등기 통상, 중개 우편물 순서대로 적재한다. 아시겠죠? 시점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다만 이제 양이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들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 내용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게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물 이제 발송했으면 이제 운송을 해야 되겠죠. 운송. 우편물을 발송국에서 도착국까지 운반하는 것을 운송이라고 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거 별표 하나 치십시오. 자, 우편물 운송의 우선순위, 요거 관련해가지고 1, 2, 3순위 있거든요. 요거 묶어가지고 별표 하나 치십시오. 자, 요거는 좀 암기해야 됩니다. 물론 가장 빨리 다 배달해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우편 물량이 많으면 요 순서대로 먼저 배달하겠다, 운송하겠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순위, 이제 가장 급한 것, 자, 두 개만 체크합니다. 당일 특급, 다음에 EMS. 자, EMS라는 거는 여러분들 국제 특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제 특급.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 나오겠지만 당일 특급 EMS는 제 1순위고요. 그다음 당일에서 밀렸지만 2순위에는 역시 이길 특급. 그다음에 등기된 거, 등기 소포, 등기 통상. 그다음에 국제 항공입니다. 이게 항공. 자, 그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거, 일반 소포, 일반 통상 우편물. 그다음에 배로 가는 거, 국제 선편. 어렵진 않죠. 근데 그 EMS가 여러분 1순위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편물이 여러 개가 다량 있을 때는, 자, 1순위는 당일 특급, 그 다음에 EMS, 2순위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 그 다음에 등기 붙은 거 있잖아요. 등기랑, 그 다음에 항공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는 일반 붙은 거랑 배로 가는 거,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됐죠?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운송과 관련해서 운송의 종류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정기. 정기란 말은 뭡니까? 기간이 정해진 거,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 운송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시 운송이라는 것은 자, 물량에 따라서 임시적으로 정기 운송편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걸 말하고요. 특별 운송 요것만 동그라미 하나 하십시오. 특히. 그래서 보세요. 우편물에 일시적인 폭주와 교통장애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위해서, 자, 여기다 몇 주십시오. 전세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을 이용해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가 왜 이거 동그라미 치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일시적인 폭주, 교통의 장애. 자, 이거는 특별 운송이에요. 임시 운송이 아니라 특별 운송. 이거 구분하시라고. 자, 그냥 뭐 비슷한 개념인데, 임시라는 게 정기적인 방법 말고 그냥 이제 임시적으로 가는 거고, 특별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뭐 물량이 늘어났거나 뭐 교통 장애, 뭐 그런 경우에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중요한 거는 요 뒤쪽에 우편물 정지 송달이 가능하도록 최선편의 운송, 가장 빠르게 운송을 하고, 운송료는 어떻게 하겠다? 자, 특별 운송은 운송료를 어떻게? 자, 사후에다 동그라미죠. 사후에 정산한다는 거. 그래서 특별 운송의 개념하고, 그 다음에 운송료에 대해서 사후 정산이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후 정산. 자, 그쵸. 재미없으시죠? 그쵸. 아유, 좀 재밌는 게 좀 있으면 좋은데, 그쵸. 근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제가 뭐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좀 여러분들 암기하기 이해하기 조금만 좀 편하게, 암기하기 쉽게 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조금만 참으시면, 이게 한 번 볼 때는 좀 힘들어도 다음에 볼 때는 술술술술 잘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경험자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하기는 좀 참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편물의 배달 보시면, 자, 집배. 이제 배달을 이제 운송했으니까 배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과정입니다. 집배국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이 우체통에 투입된 우편물을 지정한 시간에 수집하고, 집배 이제 모으는 거죠. 그래서 우편물에 표기된 수취인의 주소로 배달하는 이름 총망라해서 우리가 집배라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그림 그냥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편 집중국에 이제 모은 다음에, 아까 우리 반송과 관련해서 우편 집중국으로 발송했느냐, 발송 이후에 따라서 여러분들 수수료가 달라진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편 집중국에 딱 온 다음에 이제 배달 순로 구분이라고 되는데, 요즘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되더라고요. 배달 순로에 따라서 쭉 한 다음에 이제 우리 집배원이 수취인한테 배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편 배달은 시험에 이것도 최근에 기출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달 그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편물 배달의 원칙. 자, 첫 번째 볼게요. 자, 일반 원칙입니다. 자,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당연한 거고요. 근데 2인 이상을 수치로 한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냐? 이건 어쩔 수 없죠. 홍길동이 홍길순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한테만 배달하면 임무를 마친 겁니다. 그래서 1인에게 배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편 사서함 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일 사서함에 배달한다. 자, 우편 사서함. 당연히 사서함에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사서함에 넣어줘야 되겠죠. 사서함에 넣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취급 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 등기 취급이 등기네요. 그는 정당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을 확인. 그래서 우리 등기할 때는 어떻습니까? 사인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인을 받고 서명이나 뭐 이런 것들 배달해야 한다. 여기가 일반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우편물 그러면 배달 기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보시면 요건 좀 체크를 할게요. 시 소재지 이상 총괄 우체국. 자, 그러니까 큰 겁니다. 시 소재지 이상 총괄 우체국은 뭐다?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으로 구분하고 다음 날.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시 소재지 이상 큰 우체국. 근데 기타 집배국 같은 경우는 작은 거예요. 자, 작은 집배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오전에 도착한 것은 오후에 보내면 되겠죠. 구역이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도착한 것은 그날 배달하고요. 오후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배달한다. 근데 어쩔 수 없이 물량이 많아서 당일에 배달할 수 없다? 그럼 다음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구를 잘 보세요. 시 소재지 이상 총괄 우체국. 이 범위가 크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다음날 이제 배달하는 게 원칙이고요. 기타 집배국 같은 작은 범위는 오전에 하면 오후에, 그 다음에 오후에 도착한 것은 그 다음날 배달하는 게 원칙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운송의 우선순위였는데 자 여기는 배달의 우선순위 해가지고 우리 또 작년에 기출됐던 거네요. 자, 첫 번째 보시면 1순위 기록 취급 우편물, 그 다음에 국제 항공 우편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렵지 않은 게 아까 우리 운송에 있어서 1순위하고 2순위가 여기 지금 배달에서 1순위로 올라가는 거죠. 등기된 거랑 항공 요거는 몇 순위로 한다? 1순위 가고요. 그 다음에 2순위 같은 경우는 등기 아닌 거 일반 통상 우편물 그렇게 되고 3순위는 그 위에다 이렇게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보시면 1순위부터 제3순위까지 우편물 중 한 번에 배달하지 못하고 남은 양, 잔량이 있을 때는 다음 편에 우선 배달해라 라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이제 정말 많이 나왔던 파트가 바로 여러분들 배달의 특례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좀 꼼꼼하게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동안 기출됐던 거 보면 상당히 많이 나왔었던 거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달의 특례. 참조할 조문은 우편법 시행령 제43조인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 건물 내 일괄 배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하나 볼게요. 자, 여러분들 동일한 건축물이나 그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그 건축물이나 구대의 누구? 관리사무소나 접수소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보면 건물이 지금 한 20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여러분들 다 찾아가면서 하나씩 줄 필요 없이 어떻게 관리인한테 이쪽에 있는 건 내용들을 한 번에 주든가 아니면 거기에 설치된 우편함 같은데 그런 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 문구를 잘 보세요. 그래서 군의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관리인에게 이렇게 배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직접 전달 안 해주고 이렇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또 기억을 하시고. 다음 두 번째. 근데 관리사무소나 접수처, 관리인 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때는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 배달하고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 그러니까 큰 거, 우편함에 안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부가 취급, 이런 거, 등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요금 수취인 부담,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본인에게 직접 만나야 되겠죠. 직접 만나서 이렇게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냥 큰 건물 같은 거, 단체가 쓰는 건물 같은 경우 관리인이나 접수처 따로 이렇게 우편물을 수령하는 데가 보통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 있으면 거기다 맡기면 된다. 등기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하는 게 좋긴 하겠지만 본인이 못할 때는 그쪽에 대리인한테 사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리인이나 그런 사람한테 받을 수 있고요. 그게 없다면 우편함이 없다? 우편함에 넣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직접 받는다. 당연한 말인데 근데 이게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편물의 4.3 교부. 자, 볼게요. 아까 우리 우편 4.3 사용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공부를 했었는데 우편 4.3에 교부하는 우편물은 운송편이나 수집편이 도착할 때마다 구분하여 즉시 일단 4.3에 투입을 하고요. 자, 등기 우편물, 요금 수취인 부담, 요금 미납 부족 우편물과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서 4.3에 투입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4.3용은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우리가 사인을 받거나 돈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해라? 따로 보관하고 부가 취급 우편물 배달증이나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을 갖다가 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표차를 투입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왔는데요. 여기에 뭐가 왔는데요. 좀 확인하세요. 이렇게 표차를
표차를 갖다가 탁 넣으면 다음에 수령할 때 뭡니까? 아, 등기가 왔구나. 내가 그러면 가서 수령해야겠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4.3 이용자가 4.3에서 그런 안내 표차를 꺼내 창구에다가 이제 제출하면 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내어주고 4번. 등기 우편물을 내줄 때는 신분증, 그 다음에 사인 같은 거, 5번 사인 같은 거 그렇게 바꿔야 된다. 당연한 내용이죠.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하셔야 될 게 2번, 3번, 4번 요거 한번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를 갖다가 쓸 때 어떻게 쓰냐면 4.3 번호를 쓰는 경우도 있고, 원래 이쪽에 주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방송국 주소대로 이렇게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3 그 번호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개 다 쓴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세요. 당연히 뭡니까? 4.3 번호만 기록한 우편물은 해당 4.3에 정확하게 넣고 그 다음에 수취인한테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려주며 다만 생물 등 변질 우려가 있는 소포는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취인에게 내어준다.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근데 4.3 번호하고 주소가 함께 기록된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우편물을 4.3에 넣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 뭡니까? 이 당사자의 의사는 뭡니까? 내가 주소는 여기지만은 어떻게 우편물을 가급적이면 어디다 넣어달라는 거예요. 4.3에 넣어달라는 게 사용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3에 넣을 수 있으며, 자, 국내 특급, 특별 송달, 보험 등기, 맞춤형 계약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이거 4.3에 넣으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해라? 주소지에 가서 직접 그 사람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니까 한다라는 거. 다만 국내 특급 중에 요거 밑줄 치십시오. 이길 특급은 밑줄 쳐져 있네. 미길 특급은 제외된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길 특급 같은 경우는 직접 주소지에 안 놔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소하고 4.3 번호가 같이 있는 경우 이런 특별 취급되는 경우는 주소지를 직접 배달해라. 원칙은 4.3에 넣고 요거 아닌 경우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는 주소지에다 배달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4번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 그러니까 4.3 사용 계약을 했는데 주소만 적은 거예요.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에 대해서 자, 근데 사람이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게 보니까 펠레트인 거예요. 방송국에 사연 보내는 건데 4.3 번호를 안 넣고 방송국 번호를 넣었다. 그럼 볼 때 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보세요. 우편 4.3 번호를 기록하지 않은 우편물이라도 우편 4.3 사용자에게 가는 우편물이 확실할 때는 우편 4.3에 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특급 우편, 특별 송달, 보험 등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라? 역시 마찬가지 주소지로 배달한다라는 거. 여기도 마찬가지 이길 특급은 제외된다는 까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보관 우편물이라고 했습니다. 보관 우편물이 아까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뭐 교통장애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배달하기 곤란한 것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 수취인 불명 이런 것들은 보관 우편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보세요. 보관하고 있는 우편물을 어떻게 교부하는지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자국에서 보관 우편할 우편물이 도착했을 때는 해당 우편물의 도착 날짜 도장을 딱 낙인하고 따로 보관을 한다. 그래서 등기 취급한 보관 우편물은 배달증에 적용란에 보당이라 딱 적고 난 다음에 수취인한테 줄 때까지 보관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편물의 보관 교부 되어 있네요. 좀 보시면 우체국 보관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에서 수취인에게 우편물을 내어준다. 다만 이제 등기 우편물 같은 경우는 정당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2번 있죠. 요걸 별표 치십시오. 이게 시험에 3번이가 나왔습니다. 자, 요 부분 요게 이제 조문이랑 같이 좀 비교를 좀 하셔야 되는데 요게 아직까지 일단 요것만 할게요. 저기 나중에 이제 조문할 때 한번 보면 되고. 자, 보시면 1회 보관 기간. 자, 아까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우편물 장소는 우리 몇 번까지 청구가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청구가 변경 청구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변경 청구가 가능한데 보관 기간은 그때부터 다시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산된다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보관 기간. 자, 1에 따른 보관 기간은 우편물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 자, 꼭 좀 기억하십시오.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0일로 한다. 10일로 합니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수취인이 그러니까 배 타고 거기까지 받으러 10일 안에 가기가 힘들 정도로 멀다. 그러면 어떻다? 30일 이내로 교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꼭 좀 기억하세요. 10일, 30일.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로 딱 보관기간 딱 정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멀다 그러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요거 일단 우리 교재 내용만 일단 이렇게 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우리 기출 써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나왔던 파트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취인 청구에서 이제 창구로 교부한다. 그래서 선박이나 등대로 가는 우편물에 대해서도 창구에서 교부할 수 있다. 자, 선박이나 창구에서 교부한다. 창구에서 교부한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요 개념 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공동 우편함. 그러니까 어떤 지역? 교통이 불편한 도서, 섬이라든지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뭐를 설치한다? 자, 마을 공동 수취함. 요 동그라미 했죠. 마을 공동 수취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요.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 정상적인 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사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우편 사삼 아니에요. 그럼 우편 사삼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우체국 내에 설치하는 거고 요거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수령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수취함 그런 거를 설치한다라는 거. 그 개념 꼭 좀 비교를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취인 신고에 의한 등기인 우편물 대리 수령인 배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장기간 집을 비는 경우나 아니면 많은 세대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수취인과 대리 수령인의 신고를 통해서 대리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자리를 비우고 출장을 많이 가니까 저한테 오는 등기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우리 관리사무소 관리인한테 좀 사인을 받으세요라고 그렇게 미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대리 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일반 우편물, 우리 편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원래 주소지에다가 배달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찾아가다 안 찾아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 우편함에다 넣어두면 되는 건데 이제 등기 우편물은 자, 순서 잘 보세요. 첫 번째, 1차 배달이. 자, 대리 수령인이 있더라도 1차 배달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라? 대리 수령인한테 배달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한테 이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배달 왔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지금 없는데요. 부재 중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번째 어떻게? 대리 수령인한테 배달하면 되겠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번 보시면, 자, 우리가 멀리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지 여행을 갔다. 그럼 장기 부재 시에 우편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휴가 등으로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다음과 같이 배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주소지에 동거인이 있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동거인이라는 건 가족이잖아요. 그럼 가족한테 배달하면 된다.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 수취인이, 자, 이거는 우리 가족이라도 보면 안 돼. 그래서 미리 뭘 해버리냐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울 건데, 그래서 장기 부재자 신고, 딱 이렇게 날짜를 갖다 미리 신고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보름 이내다. 보름 이내면은 그렇게 안 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신고한 날짜, 돌아올 날짜에 다음 날에 배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15일 이내 같은 경우는 장기 부재 신고를 했으면 그 돌아온 날짜에 다음 날에 배달을 해주고, 근데 15일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반송 처리해버려요. 끝까지 못 기다려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취인의 장기 부재 시 15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자, 15일까지는, 15일 이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돌아올 날짜에 그 다음 날에 배달을 하고요. 그 더 기간이 지나면 반송 처리해버린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도 한번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제 한번 확인하시면 딱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무인 우편물 보관함 배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 한번 볼게요. 수취인이 부재하여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때는 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배달을 한다. 자, 수취인의 동의 좀 밑줄 주십시오. 다만 사전에 이 사람이 신청했다면 동의하지 않고도 바로 배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이 중요합니다. 자, 체크를 할게요. 특별 송달, 다음에 보험 등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직접 이 사람들이 수령할 확인이 필요한 경우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 배달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사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제가 특별 송달하면 여러분 뭐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서류? 민사소송법 서류, 그러니까 이거 재판과 관련되는 그 중요한 서류들이에요. 보험 등기하면 우리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우리 무인 우편물 보관함에다가 배달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십시오. 자, 좀 빠르게 좀 했는데 빠른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우리 문제 그동안 기출됐던 거 좀 문제가 꽤 많죠. 이 파트에.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이네요. 자, 한번 볼게요.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건축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그 다음에 관리인에게 배달할 수 있다. 아까 그랬잖아요. 직접 배달하지 않고 여기다가 배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편물의 보관 교부는 관할 최신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자, 아까 10일에다가 며칠까지 연장할 수 있다 했습니까?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장 40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사산 번호와 주소가 함께 됐다. 그러면 국내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자, 어디다가 직접
주소지에다가 배달합니다. 다만 뭐는 제외? 2길 특급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4번 교통이 불편한 도서, 농어촌 지역, 공동생활 지역 등의 정상적인 우편의 배달이 어려울 경우 이때는 우편 4.3이 아니라 뭐다? 마을 공동수치함을 설치하고 수치함에 배달한다. 그 다음에 배달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1번 동일 동일 건물 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모든 우편물은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에 우편 수취함에 배달한다. 뭐가 틀렸어요? 모든도 틀렸고, 자, 여러분들 보시면, 수취인에게 배달 모든 관리사무소가 없더라도 또 여러 가지 봐도 돼요. 관리사무소가 아닌, 접수처, 관리인,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직접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한, 또 뭐다? 모든이 아니라, 여기는 또, 모든이 아니라 뭐죠? 모든 우편물을 우편 수취함에다가 이렇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접 받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사인 받아야 되는 경우. 이때는 우편 수취함에 배달할 수 없는 겁니다. 2번 우편 4.3 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특급 우편물이 우편 4.3 사용자에게 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 우편 4.3에 투입한다. 물론 일반 우편물 같은 경우는 우편 4.3에 투입해도 되겠지만, 자, 이게 같은 경우 특급 우편물 같은 경우는 사인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직접 주소지로 그때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주소지로 배달한다. 3번 보세요. 교부기간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보관 우편물의 교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며칠? 30일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최장 40일. 그래서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수취인의 주소지와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우편관서에 신고하는 경우 대리수령인에게 등기 우편물을 배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원칙적으로 대리 수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원칙적으로 뭐다? 다른 시에는 안 됩니다. 같은 동일 집 빼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거 여기 이 사람한테 갈게 지금 보면 대구에 갈게 저기 부산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그런 우편에서는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그렇게 지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2014년도 기출이네요. 자, 우리 매년 이쪽에서는 매년 나오네요. 4회 시험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8, 10, 5번 중에 4번이 나왔네요. 우편물 배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우편물은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 다음 2인 이상 수취하는 경우 한 명한테 배달 맞나요? 네, 맞죠. 2번 등기 우편물 배달 시 수령 사실 확인은 특수 우편물 배달증에 뭐 하면 된다? 서명 또는 날인. 그렇죠. 이렇게 사인하면 되고요. 3번 무인 우편물 보관함은 보관함에 대한 증명자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험 등기 우편물은 배달할 수 없다라고 했죠. 두 개 아까 특별 송달이랑 보험 등기는 무인 우편 보관함에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4번 우편 4.3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수령하지 않은 경우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조문입니다. 조문. 그러니까 이게 조문들이 뒤쪽에 막 나와요. 그래서 뒤쪽에 보면 조문에 보면 이런 조문이 있거든요. 우편 4.3 사용계약 해지 사유에 대한 그런 조문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우편물 배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관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자, 원래 또 나왔네요. 작년에 또 나왔네요. 보관 우편물의 보관 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그죠. 다음 날은 맞는데 그죠. 10일이 아니라 15일이 아니라 10일이죠. 2번 수취인이 2명 이상이다. 그 중에 1명. 그렇죠. 기출됐던 게 또 기출됐다. 그렇죠. 2명 중에 1명한테 하면 정당하게 배달한 것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3번 우편 4.3 번호와 주소가 함께 기재된 우편물 중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강조했는데 1길 특급. 자, 1길 특급은 어떻게? 아까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 국내 특급 같은 게 주소지에 배달하지만 이 경우는 제외라고 했습니다. 4번 배달의 우선순위에서 일반 통상 우편물 중에 첫 장, 제1순위에 해당한다. 자, 배달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자, 배달의 1순위는 아까 뭐였나요? 등기가 붙거나 항공이 붙어야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건 일반이니까 이건 몇 순위였죠? 2순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다 100점 맞으시겠네. 아시겠다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내 우편 다 끝났어요. 국내 우편 끝나고 자, 이제 국제 우편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 그래도 깔끔하게 조금만 쉬었다가 그렇게 좀 진행할게요.